네, 본 면담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검단출장소 검단체육회 사무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이충환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최승권입니다. 그럼 1회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양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선생님의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은 이충환이고요. 네. 생년월일은 56년 4월 31일생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신가요? 옛날 주소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김포군 검단면 대곡리 537번지요.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그 태어난 자리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주소를 좀 옮겨서 새로 진 집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가 대곡리 514-6번지. 그럼 선생님은 현재는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두 식구가 살고 있죠. 다음으로는 선생님의 생가와 그 마을의 모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곡동에는 태정, 두밀, 황곡, 설원 4개의 자연부락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부락에 거주하셨는지. 태정부락이라고 옛날로 치면은 대곡 1, 2죠. 대곡이 들어가는 관문 첫 번째 부락. 그럼 선생님이 거주하신 부락에서는 가구의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현재 한 60가구? 그럼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집성촌 같은 것도 있었나요? 주로 이제 다른 부락과 달리 우리 저 태정 부락은 집성촌이라고 할 수 없고 옛날에는 정씨하고 이씨, 박씨 정도 이렇게 같이 살았었죠. 그게 이제 뚜렷하게 다른 동네면 집성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성이 많은 그런 자연스러운 부락이었죠. 선생님께서 유년기에 자라오신 이제 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만약에 중간에 이사를 하신 경우가 있으시면은 같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유년 시절에 자랐던 거는 초가집이었었고, 그리고 항상 해마다 이형을 만들어서 지붕을 이렇게 씌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1년에 한 번 뭐 그렇게. 그럼 당시에 사시던 초가집의 이제 집 구조 같은 거는 어떻게 됐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구조를 굳이 말을 한다면 대문이 있고 대문 바로 옆에 뭐 드라마나 그런 데 나오듯이 사랑방이 하나 있고 앞마당이 있었고 그리고 마루가 있고 마루 바로 옆에 안방이 있고 그리고 마루 바로 또 건너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안방을 위시해서 밑에 이제 부엌이 형성돼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는 나무나 그런 걸 뗐었기 때문에 이 천장이 상당히 새카매 연기에 그을려가지고 그런 거 정도만 기억을 하죠. 지금 유년 시절이라면 집에 우물 같은 것도 있었죠. 두레박으로 퍼먹는 우물. 그러면 당시에 집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족분들과 다 같이 거주하셨었나요? 저희는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저희 그렇게 살았죠. 3대가. 그럼 선생님의 형제분과 자매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죠. 선생님은 그럼 4남매 중에 몇째셨나요? 둘째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형제 자매분들과의 추억이 있으실까요?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이 중학교만 졸업을 하고 곧바로 이제 이 돈을 벌러 나간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우리 저 여동생들 둘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시집가서 일찍 출가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모든 가정을 꾸려나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또 아버지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농사를 주로 이제 젊어서부터 지은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형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열 관리 쪽에 그 기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전에 그 대우자동차 그 보일러실에서 근무를 했더랬어요. 지금은 뭐 나이도 먹고 이제 다 관뒀지만. 그럼 생가에서는 언제까지 사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 저는 계속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4-6번지로 거기서 한 100m 떨어진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 집을 짓고 이제 그쪽으로 옮겼죠. 지금은 동네에서 사라졌지만 어릴 적 선생님의 형제, 친구들 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던 장소가 있었나요? 예. 아, 그거 이제 그 낙찰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계곡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이 일종의 이제 폭포 모양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낙찰공이라고 그랬어요. 낙찰공. 그래서 거기서 주로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놀고 그랬더랬죠. 뭐 기타도 치고 이제 뭐. 다음으로는 마을의 의례와 절기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선생님의 마을에서 치렀던 여러 관혼상제나 절기 행사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나요? 주로 이제 그 옛날 방식의 그 관혼상제 같은 경우는 어느 이제 그 노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이제 행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가 지금 한 10년, 15년 전서부터 그 방법을 탈피해가지고 지금은 곧바로 산에다 모시지 못하니까 그게 15년 전 그 전까지만 해도 행여를 미웠었죠.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장 가서 의례적으로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국수단치를 했었고, 그게 이제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거를 집에 와서 또 대접을 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죠. 지금이야 뭐 뷔페에 그냥 맞춰서 하지만. 혹시 당시 마을에 상포계 같은 것도 있었나요? 상포계라고 해서. 의무계라고 그러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돈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그 상가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의무계장이 있고 이제 그 돈을 다루는 그 이름은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의무계장이 모든 걸 다 해서 했죠. 혹시 마을의 당제나 동제, 불악제 등 마을의 제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전에는 이제 제사나 그런 것보단 우리 동네가 이제 그 풍물놀이 이제 그 농악대가 이제 그 상당히 좀 유명했었거든요. 아직도 그 농악대 그 기구들은 있는데 그 치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 동네 이장을 볼 때 그런 거를 좀 승계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서구 쪽에다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보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줬으면 어떠냐 이 요구도 좀 했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럼 마을에 그런 행사가 있었던 그 시기 자체가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 농사 짓기 전에 이제 농악대가 1년 농사를 이제 그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그 농악대가 놀이를 했었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 그 농악대의 의미가 다 그런 거죠. 어릴 적 명절의 모습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명절 때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고 이제 명절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제사가 아니고 이제 차례라고 그러죠.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제사 같은 건 기일날 제사를 지내는 거고 돌아가신 날,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차례라고 하는데 그 뭐 우리 어릴 때는 그 사탕 얻어 먹기 위해서 그냥 세배도 다니고 일부러 그랬던 기억이 나죠. 뭐 좀. 혹시 그
이제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할 텐데 그런 재료 같은 거는 어떻게 자급자족하셨는지. 그러면 시골에서야 뭐 온갖 농산물은 다 그냥 자급자족하니까. 그리고 만드는 거 음식장만 하고 그러는 거는 다 100%다 자급자족이라고 봐야지. 시장 같은 데를 이용하시지 않으시고요. 내 겨울은 다닌 거는 없는 것 같아. 명절에 하던 놀이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그때도 이제 농악놀이를 하죠. 또 명절 때. 그리고 아니면은 이 옛날 어릴 때는 굳이 그냥 자치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윷놀이는 덩달아 오는 거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은 그런 방법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시기적으로 좀 6.25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동네가 좀 어수선하거나 아니면 미군들이 막 주둔하고 있거나 하는 등의 모습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아주 어릴 적 얘기시겠지만 유년기에 관찰할 수 있었던 전쟁의 흔적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을 겪어보신 세대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은 솔직히 지금은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빨갱이가 무슨 같이 살고 이제 간 동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빨갱이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동네 사람들을 무척 못 살게 괴롭히고 그거를 피해서 굴까지 파놓고 저희 옛날 집에는 그 굴이 있었어요. 그 대피소. 그래서 거기 일부러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그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젊은 시절이니까 끌려갈까 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 전쟁에 관한 거라면 우리야 전쟁 세대는 아니니까. 1968년도에 김신조 사건 이후 검단 지역에 이제 무장공비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 그 좌동 마을의 그 감초 침투 사건이 그 전일 텐데 98년도가 아니고 한참 전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그 좌동 간첩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마루 위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음식을 먹고 있는 과정에 마루 밑에서는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몇 명이 죽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우리나라에서 무척 유명한 사건이었었죠. 그 좌동 간첩 침투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좌동 불악에.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지금이야 그래도 그 반공 방첩 그런 얘기를 안 쓰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네도 그냥 반공 개념이 아주 투철했던 그런 그 시절이라.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그 표현을 막 쓰죠. 그때는 주로 시골 마을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생각하는 그 자체는 거의 이제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보면은 그런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저 빨갱이들 쳐 죽일 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돼요. 다음은 선생님께서 기억하시는 학창 시절의 모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셨나요? 검단 초등학교. 등하교 하실 때 도보로는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 20분 거리. 요 검단 사거리하고 우리 불악하고 중간 정도. 검단에서는 그 검단 초등학교가 역사가 제일 깊고 제일 큰 집이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창신 초등학교, 셋째 집은 단봉 초등학교 그렇게 세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학교가. 그때 다니시던 길은 아직도 남아 있나요? 없어요 지금. 산길로 다녔는데 지금은 없고 이제 차가 다니니까 차 도로로 이제 다니고. 어릴 적 마을 친구분들과 했던 놀이로는 어떤 게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 되면은 윷놀이나 아니면은 자치기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면 또 여럿이 모여가지고
닭쌈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놀이도 하고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당시 학교의 특별한 모습이나 활동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주변 그 상태들이 엄청나게 변화가 돼가지고 유독이 지가 살고 있는 그 불황만 개발이 안 돼 있지 거의 다 개발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리고 또 저희 사는 부락도 지금 도시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수선해요 지금 모든 게 다. 지역적인 부분 말고도 이제 학교 내에서 하던 학교 내에서 글쎄 그 뭐 꼭 기억에 남는 건 뭐 때 되면은 가을 운동회나 이제 뭐 봄 소풍이나 그런 거가 생각이 나지 하도 오래 전이라 구체적인 거는 별로. 그러면은 등하굣길과 소풍, 운동회, 졸업식 등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경험하신 학창 시절 행사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 뭐 소풍이라고 그러면은 굳이 제 기억으로는 6년 동안 장릉산을 가본 거고 아까 그 인현왕후 무슨 뭐 모신 그런 그 능이 있는 그곳으로 가 그리고 5번을 가보고 한 번은 가연산을 갔던 적이 있는 것 같아. 6번 중에 소풍. 운동회 같은 것도 했었었나요? 아 그러면 운동회 모습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총군 백군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그냥 경쟁하고 이제 그런 거 속에서 뭐 달리기라든지 뭐 배구 무슨 뭐 지금 얘기하는 피구도 했었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남는 거지. 그 외에도 유년 시절 이제 마을에서 있었던 특별하거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유년 시절이라는 것은 우린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밭으로 나가요. 어려서도.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대로 그 뒤 쫓아다니면서 그냥 졸졸 쫓아다니면서 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키면 그거 해보고 그게 아마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중학교는 어디로 다니셨나요? 아 그때 당시는 검단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이제 재건 중학교라고 이제 이 정식 학교는 아니죠. 이제 거기를 다녔죠. 중학교 다니실 때 등하교 거리는 어느 정도였나요? 한 40분 걸어서. 그리고 당시에 버스를 좀 이용하신 경험이 없어요. 있으신가요? 그때는 버스도 없고 오로지 이제 도보로 다 걸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으로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게 17번 버스가 있었죠. 17번. 그거 한번 인천으로 이제 통학하다가 늦으면은 한 번 늦으면 1시간은 늦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으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지각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 시간을 놓치면. 그런 추억이지 뭐 학창 시절은 뭐 그렇게. 당시 버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금은 얼마였는지 글쎄요. 그 토큰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셨나요? 토큰은 없었죠. 오로지 동전 주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지 토큰이라는 거는 기억이 없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토큰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 이후 정도에 나온 거지. 버스 그럼 안내양 같은 분들도 있었죠. 안내양 문 닫으면서 이 뒤에를 탁탁 두들기고 뭐 오라이 그리면 그냥 가고 이제 그런 시절.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 향도 사업 고등학교 예, 그 이제 그것도 좋은 정식은 아니고 전수학교식으로 다 있었죠 그때. 상업 전수학교. 지금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바뀌었죠. 기술학교이다 보니 여러 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상과 쪽이니까 뭐. 그럼 상공과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배우는지? 아니 그때 기억으로다가는 뭐 주산 가지고 계산기 없었을 시절이니까 네. 그런 쪽에 무슨 뭐야 이 회계상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해? 단식부기 뭐 복식부기 그런 쪽으로 배우는 거지.
그러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풀려서 집이 들어가서 본가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진흙계락도 무슨 뭐 이 농업에 관한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됐었지 그때 어린 시절에. 다음은 선생님께서 이제 성인이 되신 이후에 군 생활과 사회 활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군 생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한 번도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이 취약지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방위 근무를 해요 다.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해병 방위를 다녔죠. 그 주소를 옮기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그 지역을 지켜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건 의무예요 그때 당시. 그럼 방위 근무하시던 그 시절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좀 그 들어볼 지금 그 있을까요? 강화대교 있죠. 그 옆에 이제 그 성동고사포라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더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당당하게 이제 근무지를 좀 요구를 했었거든요. 좀 가까운 데로 좀 옮겨달라. 검단석 그쪽으로 다니기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고 그래서 결국은 양촌 중대본부 와서 근무를 했더랬지. 예비군 업무. 혹시 그 방위 하시면서 거리 외에 힘들었거나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그 강화하고 김포하고 한 기수 차이로 서로 치고받고요. 우리 김포 출신들이 강화 이 방위병들을 한번 혼내면 그쪽이 한번 저희들이 선임이 되면 그 후임들 김포 출신들을 무조건 혼내고 서로 이제 경쟁사가 그렇게 했더랬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저 추억인 거지. 참 강화하고 김포하고 싸움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선생님의 직업 활동에 대해서 좀 네. 여쭤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인천 기계화단지 반장으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제 상당히 젊은 나이셨을 텐데 전역 이후에 곧바로 활동하신 건가요? 네. 내가 21살, 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장목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모를 내는데 이 동네 분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차례대로 이제 이 모내기 작업이라든지 벼비기 작업이라든지 그 이제 손으로 다 할 때고 그래서 장목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이제 장목반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려서 그런 기억이 나고 또 굳이 그 시기를 지나서 기계화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81년도에 기계화단지 단을 이제 꾸민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계화단지 단장을 했었고 그때가 아마 25인가 6살 때일 거예요, 이게. 기계화단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으며 모든 농업을 손으로 하던 작업을 기계화 시켜가지고 기계로다가 하는 그 작업을 그게 탈바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모내는 거를 이양기라고 이제 그 기계에 의해서 모를 내고 또 모내기 전에 그 정지 작업이나 이제 그런 거를 소로 이제 갈거나 그러던 거를 이제 경운기 트랙터를 가지고 이제 그 논 갈고 쓸리고 하는 작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농약을 이제 치는데 뭐 고성 농기계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멀리 이제 퍼뜨리게 이제 그 양을 줄 수 있는 그것도 있었고 벼빌 때는 이제 그전엔 낫으로 비든 거를 이제 콤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계로 다 비게 되고 그런 게 바로 기계화단지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작업반에서 손으로 다 하던 거를 기계화단지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을 제가 그전에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반장이셨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계셨어요? 그때 당시는 한 30명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
제가 그때 당시는 나이가 제일 어렸을 적이니까 그래도 어렵고 어렵지만 그 저 뭐야 동네 분들이 네가 좀 그 반장을 해서 좀 나름대로 그걸 좀 끌어나가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나이지만 그걸 했던 것이지. 그래서 또 기와단지 단장도 했었고. 단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부분은 없으셨어요? 이제 그 기계를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혼났던 적은 이 농약을 뿌리는데 거의 노인분들이고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라 제가 이제 하루 인정일 농약을 뿌려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잘못해가지고 농약 중독에 한번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고 힘든 거죠 뭐. 하여튼 모든 걸 책임을 짓고 뭐 단장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젊다 보니까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무척 나요 좀. 그러면은 가장 이제 뿌듯하셨던 기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그 농업이 천직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전국 쌀 다수왕 그 도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도 쌀 다수왕을 했었거든. 그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고 또 그거를 기회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다니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이제 그 농업에 관한 강의도 좀 시간 강사를 했었고 한 3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나름대로 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에 관한 거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는 선도 농가다 이제 그런 평을 받는 거지. 그럼 언제까지 그곳에서 일하셨나요? 농업에 관련된 거요? 기계와 단지에서 일하시는 게 그거는 농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기후단지 81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90년도 정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각자가 이제 그때는 농기계 보급을 그냥 무척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단지를 굳이 끌어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제가 기억으로는 90년도 초반까지는 기후단지 단장을 했었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럼 이후에는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 농사를 졌었고 또 전 개인적으로 뭐 손 같은 거를 이렇게 기계 그냥 잘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런 거라 지금도 보니 손이 이제 정상은 아닌데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농업에 아주 그냥 너무 찌들려서 나이가 한 55 때면은 내가 관둔다 그랬어 농업을. 실제 그 말이 시가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농업을 안 하지. 그리고 이제 사회 봉사 활동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결혼하실 당시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84년도 3월 달일 거예요. 84년도 3월 11일 식은 어디에서 치르셨어요? 서울인데 그 거기가 그 기억으로다가는 저 어린이 공원 있는 쪽에 그 결혼식장인데 저희 처갓집이 서울이라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주위 동네 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지. 그 처갓집에 끌려가지고 그쪽에서 뭐 식을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결혼 후에는 분가를 하셨나요? 아니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은 또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리고 지금은 두 식구가 사는 거죠. 애들도 다 출가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농사 지어오셨는데 농사는 어디에 지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농사요? 네. 농사는 우리 부락에 내에 있는 거죠. 거의 이 농지는.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는 딴 데 좀 농지를 구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서산 쪽에 이제 농지를 구해놓은 게 있는데 그쪽 가서 이제 그
이 저 일을 이제 또 남한테 맡겨서 이제 해놓고 이게 어떻게 일종의 이 자금이라 그럴까 그런 거 그쪽에 그냥 없는 힘 잡고 그 97년도에 경매로 산 건데 일종의 이제 이재명이 늙어서 그냥 아예 팔아서 쓰자는 식으로 그냥 우리는 투기 같은 걸 잘 못해서 그냥 싼 땅을 그냥 사놓고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직까지도 그걸 이제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로 이제 농업에 관한 거는 우리 동네에서 하다가 55살에 이제 그만 이제 농사를 안 짓게 된 거죠. 하도 지겨워서. 규모는 얼마나 됐었나요? 그때 당시 동네에서 농사 짓 거는 적어도 내가 남의 거 뭐 내 거 합쳐가지고 몇만 평은 됐죠. 뭐 내 거는 뭐 몇천 평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남의 농사까지 한 어떤 작물들을 농사를 지었어요? 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시설원예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하우스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 방울토마토 무슨 뭐 오이 그런 거를 재배를 했었죠. 그럼 수확물의 처리 및 판매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주로 이제 그 9월동으로 직접 내든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버섯도 키웠는데 느타리 버섯 그 9월동이나 저 서울 가락동으로다 내고 이제 그랬더라죠. 직접 실어다가. 그러면 당시에 장터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 굳이 우리는 장터 같은 데는 안 나가고 이제 가락동 시장과 9월 시장 그쪽을 이용을 했더라죠. 장에 가가지고선 그거 앉아가지고 하루 인증을 그렇게는 그 방식은 우리는 안 했지 그러면. 그 동네에서 두레라거나 이제 품앗이 같은 거 했지. 당연히 그 내가 어디 하루 가서 일을 해주면 또 상대방이 우리 와서 이제 그 일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품앗이 아니에요. 그 뭐 옛날에 그 손으로 할 때 당시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기계가 이제 널리 이제 보급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을 텐데 이제 소나 인력이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댁에서는 농업을 이제 온전히 사람들끼리 했는지 아니면 소가 있었는지. 소가 있었죠. 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쟁기질을 해봤었거든 어릴 때.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해가지고 뭐 쟁기질을 또 뭐 썰애질 뭐 그런 걸 다 해봤으니까. 썰애질이라는 건 갈아놓은 거를 이제 그 발 달린 그 설애로다가 평지 작업하는 걸 설애질이라고 해요. 썰애질. 그런 얘기는 지금 다 생소한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잠시 쉬었다가 네, 그래. 네, 그럼 이충원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농한기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전에 어린 20대 때는 이제 그 농한기 때는 주로 이제 겨울인데 겨울철에는 뭐 어디 뭐 편히 이제 놀러도 다니고 시골 사람들이 그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 시기를 지나서는 겨울에도 일을 좀 했어요. 그저 특용작물 같은 거. 버섯을 키우는 거 그런 거는 한철이라 겨울에 온도만 맞춰주면은 아주 고가에 팔리는 그런 그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은 겨울에도 농사를 지으셨던 거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느타리 버섯 그 회전식 원형 재배사라고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1억 2천을 들여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원형으로 된 게. 그 위에 이제 배지를 깔아놓고 온도 습도 다 자동으로 조절을 하고 그게 국내에서 최초로 다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6, 7년 하다가
건강에 안 좋아. 이 균이 이 균사로 퍼지는 거라 이 버섯은. 그래가지고 이 흡입을 하게 되면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래 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6, 7년 하고 이제 쉽게 들어간 돈 뭐 그런 거 다 빼곤 그냥 안 했죠. 건강상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19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을이나 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는 우리 그 앞에는 그 지금 그 나진 포천이라는 거고 대곡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마차 이 소가 이제 끄는 이 마차를 끌고 가서 삽으로 그 모래를 건져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쇠면을 사다가 이제 이 섞어가지고 도로 포장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어릴 시절에 20대 초반에. 지붕 같은 것도 교체를 하셨었나요? 예? 지붕 같은 것도 지붕 개량도 했었죠 그때. 그건 정부 지원 사업이니까. 이제 초가 지붕을 털어내고 뭐 플라스틱 이거 뭐한그 푸른 색깔로다 그때는 그 유행이었었으니까 그 지붕을 그렇게 바꾸고 그랬더니 지금. 그리고 선생님 마을에 이제 수도가 들어올 때 기억을 하시나요? 수도. 수도는 제가 기억으로다가는 한 15년 됐나? 시골이라 상수도가 들어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예. 한 15년 정도 됐을까, 아마 상수도가 들어온 지는. 그러자 이제 그 집에서도 지하수 그 검증도 안 된 지하수 먹다가 이제 상수도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전기가 들어왔을 때는 기억하시나요? 전기 들어왔을 때는 저 중학교 시절 있거든요. 아마 70, 중학교를 그렇지 아마 70, 한 2년, 3년? 그 전기가 들어오고 그때 동네 TV가 별로 없었을 시절이지. 우리 앞마당에는 TV 한 대 놓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여러 그 보고 그럴 시절인데. TV 있는 집에는 무척 인기가 있잖아요. 예. 괜히 큰 소리 치고 뭐 넌 안 들어오지 마, 너는 나가 그냥 뭐 들어. 그리고 새마을 운동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질문드렸던 기계화 단지 사업 역시 새마을 운동의 일환이에요. 그건 새마을 운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농업 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다 모든 수작업을 하던 거를 기계에 의존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기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절이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을 때 약간 농약 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시기도 하셨고 이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손이 다치시기도 하셨는데 동네에 혹시 병원이 있었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정택 의원으로 김포 읍내 검단에는 여기 저 일신 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거를 못 하고 그 이정택 의원 거기서나 그냥 했지. 그 뭐 일신 의원 여기 검단에 있는 거는 예방 주사나 뭐 그런 거 그냥 간단한 거나 지금 하고 그랬다는 거지. 이게 예방 주사 개념도 아니지 뭐. 이 저 골문 거 뭐 좀 그런 거 저 처리하는 거 그런 간단한 거나 했지. 선생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벼다수학상 이제 수상하신 이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기준 같은 거나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600평 단위로 600평, 300평 단위로다 1헥타 뭐 1아르, 2아르 이제 그런 식으로 300평, 600평 단위로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을 총 집계를 해서 평당 몇 킬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은 사배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마지기에 쌀 4가마가 나오는 거를 사배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당시 기억이 거의 배가 되게끔 나왔을 거야. 한 7가마 한 마지기. 그래서 그게 바로 쌀 증산항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생님이 농사를 지으신 방법에 차별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또 보면은 그 70년대 이제 75년도 그 정도 돼서 그때 통일벼 유신벼가 한참 나왔을 때 우리는 그 나름대로 이제 정부 시책을 안 따는 편이었었는데 그때는 강제로도 막 심어 미온석이가 나와서 그냥 모짜리 보고 통일벼 유신벼 아니면 막 짓밟았을 시절이 그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 통일벼하고 유신벼를 한 5,000평을 심었는데 다 떨어져. 수확이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 대가를 고작 김포라고 이제 금 한 돈 정도 될 만한 거 그 대가로 그거를 메달을 하나 주더라고. 그래 그거 받았던 적. 그건 또 5,000평의 농사를 망쳤는데 그 금한 돈이라고 뭐야 김포라고 쓴 그 금을 그건 보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그것도 유신벼가 어떻게 나왔어? 그 유신정 것이라 이게 통일벼. 안 좋았던 시절이지. 그게. 저는 실제 겪어봤으니까 그걸. 미연석이가 나와서 그 모짜리 이렇게 보면은 통일벼인지 유신벼인지 다 티가 나. 그러면 통일벼 유신벼 아니면 막 발로 밟았어. 그리고 90년도에는 선생님께서 농협 이사 하셨던 이제 이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때는 이미 이제 그 김포군 연합회장을 하고 이제 그 검단 사회에서는 이충환이라는 이름이 조금 유명세를 탔을 때거든. 그러다 보니까 젊어도 그 농협 이사 나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 농협 그 대의원들이 있거든. 그때 한 47명. 그 양반들이 이사를 뽑아. 그때 당시는 이사가 8명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10몇 명인가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차례대로 8명 이상이 나와 출마를 했을 때는 선거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연기명식으로 했었는데 공교롭게 제가 이제 그 최고 득표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 47명이 투표를 했는데 42명이 찍어줬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몰표를 받았던 거죠. 그만큼 나를 믿고 찍어준 거거든. 그리고 또 20대 중반서부터 대의원을 내가 또 했더랬어요. 농협 저 이사하기 전에. 그래서 34살 때 대의원 관두고 이제 이사를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35살이라는 그때 당시는 최연소자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쌀 수입 반대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이후가 아니고 그 전이지. 지금. 아, 그 전. 아, 그 이후가 되겠네. 91년도니까. 네, 맞습니다. 92년도. 그거는 어차피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싸웠던 거라. 우리 이 벼농사를 짓고 쌀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그런 그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나가서 데모를 했겠지. 그때 당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경기도가 36개 시군이 있고 그때 당시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한 13,000명 됐거든요. 그게 가족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 모이다 보니까 한 1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예.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네, 이충환 선생님 1회차 면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농협 이사를 하신 이후에 이제 우루과이 쌀 수입 반대 운동에 이제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우루과이 쌀 수입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그리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그 쌀 수입을 한다는 그런 문제는 우리 이 식량 창고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전국 단위의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그 전국 단위의 회원들이 한 10만 명 됐더랬는데 그 사람들이 뭐 보라매 공원에 모여가지고선 뭐 데모도 극렬하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중앙연합회 이경혜 그 회장님이 있었는데 그 전북 장수 이 저 무진장 그쪽 출신이신데 이 양반이 제네바 가가지고 할복 자살을 했어요. 그게 우리 그 이 농민후계자 그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자 전국 단위로 그냥 각자 그 각 도에서도 데모를 그냥 극렬하게 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미혼 단위에서도 우리가 또 미혼 단위에서도 했었어요. 그때 저는 그 경기도연합회 일을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미혼에서도 이제 우리 이충환 회장이 그 경기도연합회 일을 보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게 연계성으로다가 이제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쌀 수입 개방 반대 운동은 참 열심히 했었죠 그때 당시. 그럼 선생님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 당시는 어차피 경기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회장이 이 저 외적으로 일을 한다면 내적으로 내가 다 이제 총괄해서 했었으니까 그게 우선 나부터 시범을 배야 다른 시군회장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건데 공교롭게 이제 이 혈서를 쓰게 되면 이 손가락에 그 치명상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온독칼에 한 1mm 정도만 남기고 이제 테이프로 감는 건데 그걸 제가 걸린 게 해피로 한 3mm 정도 된 거로 이제 걸린 거예요. 탁 치다 보니까 엄청나게 피가 쏟아져. 그래가지고 그걸 나가서 그냥 뭐 쌀 수입 개방 절대 사수 뭐 그런 식으로 그걸 다 쓴 거예요. 이제 한 6, 7글자를. 그랬더니 그걸 보고 각 시군 회장들이 막 그냥 뛰쳐나오는 거지.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그래서 아주 나는 본의 아니게 잘못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이 오히려 상당히 각 시군 회장들의 그 군중심을 작동시킨 그런 결과였었지. 그런 거가 아주 무척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이제 농업 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합회의 목적과 그 안에서 선생님이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그 활동은 어차피 어느 조직이든 그 농업 단체의 그 전국 단위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기도 단위 모임이고 또 그 밑에는 또 군 단위 모임, 군 단위 모임 중엔 또 미혼 단위 모임 그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부 조직은 미혼 단위 모임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성 때문에 모인 단체적인. 그럼 한창 활동하실 때 선생님들은 어떤 활동을 하셨었나요? 저는 어차피 수석부회장을 했었고 그 전에는 뭐 면회장, 군연합회장 그리고 이제 도로 다 올라갔던 거지. 그래서 남보다는 좀 앞장서 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될 입장, 선두적인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이제 지역의 어느 단체장을 이제 특히 이제 그 인천으로 편입되고 나서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을 좀 했었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뭐 더 나가서 이제 검단 체육회 회장직을 지금 맡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검단 체육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검단이 지금 현재 7개 모임인데 7개 동이 있는데
그 7개동을 아우러서 이 포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체육 활동뿐만이 아니고 뭐 지역 환경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총괄해서 이제 움직이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번에는 그럼 이런 활동들을 하시게 되신 계기나 아니면은 근데 워낙 그 어려서부터 그 단체 활동을 하다가 단체장을 하다가 이제 일단은 관두고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뭐 그걸 굳이 저는 체육회에 그 이사를 한 지가 이 체육회가 조직된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거의. 그때서부터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뭐 부회장을 하다가 또 수석 부회장 하다가 그 이제 회장을 하고 이제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또 뭐 원어문 해야지 뭐 근데 내가 필요 이상 그렇게 오래 그 제기를 갖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단체 장이건 그 임기 동안만 열심히 하고 물러나는 게 후진양성을 해서 좋은 거고. 이제 선생님께서 지난 날들을 이제 돌이켜 보셨을 때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 외에도 선생님께 가장 큰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을까요? 굳이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그 검단 전체에서 대곡동만 지금 도시개발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쪽에 도시개발 그 추진위원장을 이제 제가 한 2년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굳이 이 얘기를 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고 조금 좀 안 좋았던 건데, 저는 성격상 솔직히 그 도시개발 문제나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 그 지주들은 그 이충환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사람은 빈틈이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뭐 사적으로 뭐 이익을 추구한 거나 그럴 일이 없으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인데, 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냥 온갖 그 사기꾼들은 다 집합돼 있어, 그쪽은. 그리고 나는 암만 올바르게 간다 하더라도 그 집단 속에서 견뎌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2년만 하고 딱 관뒀어요. 그런 게 아마 좀 요 근래 와서 기억에 남는 그런 그 사업일 거야. 그 중에서 작년 말까지 하고 이제 관둔 거든.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이제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사익보단 지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암만 그 추진위원장이 움직인다 그래도 그 주위에서 가만 안 놔둬. 쉽게 무슨 뭐 허다못해 무슨 뭔 정비 사업 때문에 뭐 와서 뭐 뭘 먹자, 아니면 허다못해 무슨 승용차를 하나 사주겠다, 그런 거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니 코 끼는 거거든. 그런 게 아주 안 좋아. 그래서 내 일하고는 너무 맞지를 않아, 성격상. 그래서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 도시개발 그 하는데 보면은 거의 구속되는 사람들이 한 8, 90% 되잖아. 그게 안 좋은 거야. 요 근래 상황이지, 이게 보면. 지역에서 좀 오래 활동하신 만큼 동네에 애착이 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고 계신 동네에 대해서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도시개발 문제 때문에 이게 정이 조금씩 다 사라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할 사람들은 거의 원주민이라고 봐. 여기 들어와서 하루를 살아도 여기 지역 주민인데 그 사람들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어느 장은 돈을 써야 되고 그러는 입장인데 그런 걸 안 하려고 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 꼭 그냥 그런 쪽으로만 자꾸 그러는 게 앞으로는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여기 들어와서 하루를 살아도 여기 지역 주민이거든. 그리고 또 요 근래 와서는 그 검단구가 이제 분구가 될 거예요, 이제. 그 현수막 오시면서 봤을 거야,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체육회에서 처음으로다가 이제 건드렸어. 그랬더니 각 동에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이
시장님이 또 그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요 근래성 제일 큰 이슈예요. 그거를 우리 체육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좀 홍보를 하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은 마무리하면서 오늘 면담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실제 이제 경험했던 걸 말씀드렸는데, 또 그거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자체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보면 이런 것도 좀 짜임새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저는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쉬운 거지 뭐 그렇게 끝나고 나면.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충원 선생님 1회차 면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